아, 거기 말고. 살 파고들잖아. 똑바로 못 깎아.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 북의 심장부를 겨누는 최전방의 강철 사단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사단장 집무실안은 역겨운 나태함으로 질척였다. 한여름의 매미 소리가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듯 악을 썼지만 방 안은 두꺼운 벨벳 커튼이 그 소리마저 집어삼킨 듯 고요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금속성에 사각하는 소리, 그리고 황인준 준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뿐이었다. 그의 육중한 발이 값비싼 융단이 깔린 발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군복 차림의 여린 하사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죽이며 손톱깎이를 쥐고 있었다. 여 하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가늘게 떨리는 손이 그녀의 공포를 대변했다. 황인주는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시가 상자를 열었다. 그에게 이곳은 전장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왕국이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세차게 노크 소리를 냈다. 누구야? 들어와. 황인준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이 열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로 한 명의 장교가 들어섰다. 단결.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은 권시우 대위입니다. 강철을 긁는 듯한 그러나 명확한 발음의 목소리였다. 황인주는 발을 거두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고개만 돌려 그녀를 훑어보았다. 권시우 대위. 전투복은 이미 그녀의 몸과 하나가 된 듯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이 방에 오염된 공기를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황인준 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그의 발치에 엎드린 여하사와 그녀가 들고 있는 손톱깎이로 천천히 이동했다. 권시우의 눈썹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707 국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던 그녀가 봐온 수많은 지옥 중 이것은 가장 기괴하고 불결한 종류의 지옥이었다. 아, 자네가 그 707 출신이라는? 황인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목격당한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잔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여하사. 네. 장군님. 여린 하사가 화들짝 놀라며 손톱깎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만 나가봐. 손님이 왔으니. 아, 그리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두고. 알겠습니다. 단결. 여하사는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감히 권시우와 눈을 맞추지 못했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황인주는 천천히 발을 내려 맨바닥을 디뎠다. 그리고는 권시우에게 다가오라는 듯 손짓했다. 707이라. 소문은 익히 들었네. 독거미 부대에서도 아주 독종이었다고. 과찬이십니다. 권시우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이 칠성부대는 자네가 있던 그런 특수부대와는 좀 달라. 여긴 관계가 중요해. 알겠나? 황인주는 권시우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 대신 그녀의 얼굴 윤곽과 몸의 선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마침 잘 됐군. 여하사가 손이 둔해서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가 책상 위 인터폰 대신 방 한쪽에 있는 작은 와인 냉장고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권 대위. 707이면 몸 쓰는 건 자신 있겠지. 명령만 내리신다면. 권시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황인준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저기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 가져오고. 아, 그리고 마침 어깨가 뻐근한데.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봐. 그 말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군인의 명령이 아니었다. 권시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의 기계적인 복종에서 차가운 경멸로 바뀌는 것을 황인주는 보지 못했다. 뭐하나 권대위. 군 상급자의 말이 말 같지 않나? 황인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권시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하신 말씀 명령이십니까? 그럼 명령이지 농담인가? 당장 와서 주무르라니까. 그 순간 권시우는 황인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그의 어깨로 손을 뻗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정확히 2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저는 장군님의 간병인이나 안마사로 이 부대에 전입 온 것이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인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제 보직은 작전 지휘관입니다. 장군님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은 제 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금 여하사에게 시키신 일과 현재 저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권시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황인준의 눈동자를 꿰뚫었다. 군형법에 저촉되는 갑질입니다. 황인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부대에서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이런 말을 내뱉은 부하, 특히 여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곧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에이, 이 계집애가. 그가 손을 들어 권시우의 뺨을 치려는 듯 쳐들었다. 그러나 권시우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고 단단해졌다. 폭행은 추가 혐의가 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707 출신이면 눈에 뵈는 게 없어.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장군님, 이 상황을 즉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황인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여린 하사처럼 협박과 회유로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권시우를 노려보았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 자리에 더 교활하고 잔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다. 권대위. 아주 좋아. 그 팩이 마음에 들어. 그는 자신의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보직은 전투 지휘관이지. 내 미처 그걸 몰랐군. 황인준의 목소리는 묘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럼 전투 지휘관에게는 군인 업무를 줘야겠지.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침 내일 아침 전 부대원 체력 단련이 예정되어 있네. 그런데 우리 부대 여군들은 체력들이 영 형편없어서 말이야. 그는 서류를 권시우에게 툭 던졌다. 권 대위가 직접 시범을 보여야겠어. 자네가 그토록 원하는 군인 업무 아닌가. 권시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훈련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의 세부 항목으로 향했다. 1. 완전 군장 구보 화천 시내 칠성로 코스 왕복. 2. 탄약통 운반 20kg 탄약통 50m 왕복 달리기. 3. 고무보트 헤드캐링 IBS 훈련. 4. 참호 격투 훈련. 그것은 여군에게, 아니 평시의 남군에게도 가혹한 사실상의 고문 계획표였다. 황인준이 이가 썩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때 권 대위. 이 정도는 해줘야 707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겠지? 감히 신고 따위를 입에 올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내일 아침 내 몸으로 직접 증명해봐라. 권시우는 훈련 계획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집무실 문이 닫혔다. 황인주는 잠시 문을 노려보더니 이내 수화기를 들었다. 박중령인가? 내일 아침 훈련 계획 말이야. 아니 싹 다 바꿔.
권 대위 환영식이다. 아주 거칠게. 그리고 참호 격투 훈련 그거 아주 진흙탕으로 제대로 준비해. 구경꾼들도 많으면 좋겠지. 전 장병이 독거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게 해.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 한번 버텨봐라, 권시우. 내가 군인인지 아니면 그저 건방진 계집인지.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강원도 화천의 새벽은 여름이라도 서늘했다. 칠성부대 연병장에는 전 사단 장병이 도열하지는 않았지만 각 대대의 핵심 인원들과 황인준 준장의 입김이 닿는 간부들이 특별훈련 참관이라는 명목하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 완전 군장을 꾸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권시우 대위. 그녀의 등에는 규정된 무게를 한참 초과한 듯 보이는 불룩하게 튀어나온 군장이 들려 있었다. 황인준의 특별 지시가 내려간 것이 분명했다. 황인준은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본부 2층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가 담긴 머그잔을 든 채 권시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중령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박중령. 저게 707에서 구르던 몸이라 이거지. 어디 얼마나 버티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황인준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는 권시우가 하룻밤 만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저렇게 꼿꼿이 서 있었다. 그 오만함이 황인준의 가학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출발시켜. 박중령이 무전기에 다급히 명령을 내렸다. 권 대위. 지금 즉시 칠성로 코스 왕복 구보 실시. 제한 시간은 45분이다. 그 말에 주변 간부들이 술렁거렸다. 완전 군장을 메고 화천 시내를 관통하는 칠성로 왕복 코스를 45분에 주파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처벌이었다. 권시우는 대답 대신 헬멧 턱끈을 단단히 조였다. 단결. 그녀는 짧은 경례 구호와 함께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위병소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쿵, 쿵, 쿵. 규칙적인 군홧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그녀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황인준의 명령을 받은 의무병과 2명의 남성 부사관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낙오할 경우를 대비한 배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녀를 압박하고 감시하기 위한 족쇄였다. 화천 시내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무렵 칠성로를 달리는 권시우의 모습은 이질적이었다. 출근을 준비하던 상인들, 아침 장사를 위해 가게 문을 여는 식당 주인들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무거운 군장을 메고 달리는 여군을 힐끔거렸다. 그녀를 따르던 2명의 부사관은 벌써부터 호흡이 거칠어졌다. 대위님. 속도 좀 늦추시지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 권시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반환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707에서 봤던 고강도 훈련에 비하면 이 정도의 무게와 거리는 그저 워밍업에 불과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군장의 무게가 아니라 저열한 방식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황인준의 의도였다. 황인준.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그림인가? 그녀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다. 뒤따르던 부사관들이 비명을 삼켰다. 반원점을 돌아 부대로 복귀하는 길. 그녀의 전투복은 이미 땀으로 완전히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출발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40분이 경과했을 때 연병장에 모여있던 간부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위병소 쪽에서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권시우였다. 그녀는 제한 시간보다 5분이나 빨리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이 연병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뒤를 따랐던 2명의 부사관은 거의 탈진 상태로 그녀보다 한참이나 뒤처져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단결. 칠성로 왕복구보 임무 완료 보고합니다. 권시우가 황인준이 있는 테라스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테라스에서 황인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그의 손에 들린 머그잔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중령이 다급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권 대위 수고했다. 쉴 틈 없다. 즉시 다음 훈련 코스로 이동. 그녀가 이동한 곳은 부대 내무기고 앞이었다. 그곳에는 훈련용 20kg 탄약통 수십 개가 도열해 있었다. 보이는 탄약통을 전부 50m 떨어진 저기 창고 안으로 운반한다. 제한 시간은 없다. 전부 옮길 때까지. 박중령은 일부러 제한 시간은 없다고 말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을 주려는 의도였다. 권시우는 말없이 탄약통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니, 그녀는 양손에 하나씩 2개를 동시에 집어들었다. 40kg의 무게. 건장한 남성도 힘겨워하는 무게였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50m 거리의 창고를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었다. 철컹, 철컹. 탄약통이 부딪히는 둔탁한 금소금이 연병장에 울렸다. 1개, 2개, 10개, 20개.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탄약통을 내려놓고 허리를 두드리지 않았다. 구경하던 병사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종 여군을 구경하러 온 호기심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다. 저게 가능한가? 707은 진짜 다른가 보네. 황인주는 테라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권시우가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저렇게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면 금방 지쳐 쓰러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났다. 마지막 탄약통이 창고 안으로 옮겨졌다. 권시우는 여전히 2발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한 호흡으로 들썩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 하.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중령 앞에 섰다. 탄약통. 운반 완료. 보고합니다. 박중령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그도 예상하지 못했다. 황인준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박중령에게 직접 연결했다. 박중령. 아직 멀었나? 아, 장군님. 방금 탄약통 운반이. 고무보트. 당장 연병장으로 끌고 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온 황인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잠시 후 육중한 고무보트 IBS가 연병장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황인준이 직접 선발한 사단 내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좋다는 남성 장병 7명이 서 있었다. 권 대위. 707이면 보트 훈련도 익숙하겠지. 박중령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장병들과 함께 보트를 머리에 이고 연병장을 20바퀴 돈다. 구호는 권 대위가 직접 붙이도록.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키가 제각각인, 그것도 압도적으로 큰 남성들 틈에 여성인 권시우가 끼게 되면 보트의 모든 무게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 즉 권시우에게 쏠리게 되어 있었다. 권시우는 헬멧을 고쳐 썼다. 그녀는 7명의 장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무감각함과 여자와 함께 이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보트. 들어. 권시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8명의 인원이 동시에 보트를 들어 머리 위로 올렸다. 그 순간, 권시우의 무릎이 순간적으로 휘청였다. 예상대로였다.
보트의 뼈대가 그녀의 헬멧을 그리고 그 아래의 정수리를 지독하게 짓눌렀다. 다른 장병들은 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듯 편안해 보였다. 뭐하나? 출발 안 하고. 테라스에서 황인준의 고함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앞으로 가. 권시우는 이를 악물었다. 첫걸음이 떨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정수리를 통해 척추까지 내려왔다. 시야가 흐려졌다. 버텨야 한다. 그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황인준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저항이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구호를 외쳤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녀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보트를 든 남군들은 일부러 보트에서 손을 살짝 떼거나 무게 중심을 그녀 쪽으로 미는 등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황인준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했다. 10바퀴째. 권시우의 입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어. 그때였다. 그녀의 눈이 테라스의 황인준과 마주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권시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는 707에서 배운 특수한 호흡법을 시작했다.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으며 신체의 고통을 통제하는 기술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초점을 찾았다. 구호가 작다. 다시 한다.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를 괴롭히던 남군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들의 눈에 이 작은 여군 장교가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15바퀴, 18바퀴, 마지막 20바퀴째. 보트, 내려, 쿵. 고무보트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에 떨어졌다. 권시우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헬멧을 벗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짓눌린 정수리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 발로 당당히 서서 황인준의 테라스를 노려보았다. 황인준은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독한 년. 그가 나직이 은졸였다. 그는 박중령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전부 진흙탕으로 끌고 가. 참호 격투. 오늘 전혀 내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발밑에 꿇게 만들어. 칠성부대 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실전 훈련을 위해 마련된 참호 격투 훈련장. 하지만 지금 그곳은 훈련장이라기보다 도살장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황인준의 지시로 밤새 훈련장에는 물이 과도하게 뿌려졌고 바닥은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오르는 끔찍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권시우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몸을 이끌고 진흙탕 앞에 섰다. 구보와 탄약통 운반, 고무보트 훈련으로 그녀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훈련장 주변은 아예 구경거리를 만들어주려는 듯 더 많은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황인준은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녀를 꺾어버릴 심산으로 아예 테라스가 아닌 훈련장 바로 앞까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권 대위. 황인준이 시가를 입에 물며 말했다. 자네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군인의 모습을 잘 봤네. 정말 감탄했어.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말인데 현대전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지. 격술 아닌가. 707이면 근접 격투술도 아주 능숙하겠지? 그가 손짓하자 진흙탕 반대편에서 거구의 남성 한 명이 걸어 나왔다. 인사해. 우리 사단 수색대대 오태범 중사야. 전국 군인 격투 대회에서 무제한급 1위를 한 친구지. 오태범 중사.
그는 인간이라기보다 작은 바위산에 가까웠다. 흉터로 가득한 얼굴, 터질 듯한 근육. 그의 눈은 황인준에게 충성하는 개처럼 권시우를 향한 경멸과 적의로 불타고 있었다. 권시우 대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주먹을 으드득 꺾으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존경 따위는 없었다. 오중사, 알지? 훈련은 실전처럼. 혹시라도 상대가 여군이라고 봐주거나 하면 자네도 알 거야. 황인준이 협박처럼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장군님. 뼈 하나쯤은 기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중사가 껄껄 웃었다. 주변의 병사들도 함께 웃었다. 그들에게 권시우는 이미 패배자였다. 권시우는 아무 말 없이 상의 전투복을 벗어 던졌다. 땀과 피로 얼룩진 반팔 전투 셔츠만 입은 그녀의 팔은 오중사에 비하면 가는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준비 됐나? 박중령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시작해. 황인준이 소리쳤다. 크악. 오중사는 시작 신호와 동시에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권시우를 향해 돌진했다. 진흙탕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작전은 단순했다. 압도적인 힘과 체중으로 그녀를 진흙탕에 처박아 짓뭉개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시우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오중사가 덮치기 직전 그녀는 미끄러지듯 옆으로 비켜섰다. 오중사는 육중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진흙탕에 얼굴을 처박았다. 푸앗! 이!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계집애가. 오중사는 다시 한번 돌진했다. 이번에는 권시우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오중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턱. 권시우의 팔꿈치가 오중사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707에서 배운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호흡을 끊는 기술이었다. 컥. 오중사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도 급소를 맞은 충격은 피할 수 없었다. 권시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중사의 팔을 잡아채며 그의 등 뒤로 돌아 들어갔다. 그리고는 진흙탕 바닥으로 함께 몸을 날렸다. 진흙탕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격렬하게 뒤엉켰다. 밖에서 보기에는 누가 우위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황인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중사, 뭐 하는 거야? 당장 전연의 목을 꺾어버려. 그의 고함 소리가 신호가 된 듯 오중사가 물 위로 솟구쳤다. 그는 권시우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 감히. 오중사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권시우의 얼굴을 진흙탕에 처박았다. 죽어. 죽어. 권시우가 발버둥 쳤지만 압도적인 체중 차이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졌다. 공기 방울이 수면 위로 보글보글 올라왔다.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멎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장군님, 저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박중령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황인준은 팔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 707 독거미가. 저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지. 그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권시우가 숨이 막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바랐다. 바로 그때였다. 아악! 오중사의 끔찍한 비명이 진흙탕을 갈랐다. 그가 권시우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자신의 팔을 붙잡았다. 권시우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면서도 오중사의 팔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서 오중사의 손가락 하나를 찾아 물어뜯을 듯이 꺾어버린 것이다. 에이. 오중사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권시우는 그 틈을 타 그의 등 위로 올라탔다.
군인 격투대회 1위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진흙과 피가 섞여 나왔다. 실전은 이런 거야. 그녀는 오중사의 꺾인 손가락을 지렛대 삼아 그대로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완벽한 초크 기술이었다. 컥, 컥. 오중사의 거대한 몸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는 권시우를 떼어내려 했지만 진흙탕 속에서, 그리고 이미 팔 하나가 제압당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다. 점점 오중사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그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그만해. 황인준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사단 최고의 전투 요원을 이런 식으로 잃을 수는 없었다. 권시우, 그만두라고 했어. 명령이다. 권시우는 황인준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오중사의 목을 감았던 팔을 풀었다. 오중사는 하얀 거품을 물고 진흙탕 속으로 쓰러졌다. 권시우는 비틀거리며 진흙탕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연병장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황인준의 얼굴은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권시우는 황인준의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그녀는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그녀는 황인준을 향해 웃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조롱의 미소도 아니었다. 장군님.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다. 다음 훈련은 무엇입니까? 황인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작은 여군 장교의 꺾이지 않는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늘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칠성부대 전 장병 앞에서 자신의 잔인함과 그녀의 강인함만을 증명해 보인 꼴이 되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육체적으로는 안 되겠군. 좋아.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군인이라는 명예를 내가 직접 더럽혀주지. 황인준은 새로운, 더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권시우의 처참한 승리 이후 부대 내의 공기는 기묘하게 흘러갔다.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괴롭힘은 사라졌다. 대신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둘러쌌다. 장교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병사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녀는 칠성부대 내의 섬이 되었다. 황인준은 그날 이후 며칠간 권시우를 호출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 행동했다. 그러나 권시우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정식으로 보직을 받았다. 권 대위. 자네의 뛰어난 능력을 높이 사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하네. 황인준은 집무실에서 전과는 달리 아주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우리 사단에는 비전 중대라는 곳이 있네. 권시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비전이라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사단 내 모든 관심 병사, 징계 대기자, 그리고 훈련 부적응자들이 모여있는 쓰레기 집합소였다. 그곳은 장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 중대장이 얼마 전 불미스러운 일로 보직 해임되었네. 그래서 말인데 권 대위가 그 비전 중대의 중대장을 맡아줬으면 하네. 황인준이 내민 것은 독이 든 성배였다. 707 특임대 출신의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면 그 오합지졸들을 통솔할 수 없을 거야. 한 달 뒤에 군단 전체 종합훈련 평가가 있네. 그때까지 비전 중대를 사람처럼 만들어 놓게 해. 그것은 불가능한 임무였다. 한 달 만에 폐급 부대를 정예 부대로 만들라는 것은 차라리 다시 한번 진흙탕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보다 가혹한 명령이었다. 만약 그녀가 실패한다면 황인준은 707 출신도 별거 아니다.
능력 없는 지휘관이라는 낙인을 찍어 그녀의 군 생활을 합법적으로 끝장낼 수 있었다. 왜 자신이 없나? 다음 훈련을 묻던 패기는 어디 갔나? 권대위. 황인준이 웃었다. 권시우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다. 육체로 꺾을 수 없으니 지휘관으로서의 명예와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속셈이었다. 아닙니다. 권시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단결. 권시우가 찾아간 비전 중대 막사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막사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그녀가 중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담배 연기와 퀴퀴한 냄새로 자욱했다. 부사관들은 그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생각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비전 중대 중대장으로 부임한 권시우 대위다. 그녀의 말에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중사가 고개를 들었다. 김만수 중사. 그는 황인준의 먼 친척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대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아, 새로 오신 중대장님? 여자분이셨네.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어쩐 일로.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로 막사 내 전 인원 즉시 연병장 집합시킨다. 5분 준다. 권시우의 차가운 명령에 김 중사가 실소를 터뜨렸다. 아이 대위님, 첫날부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애들,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냥 대위님도 편하게 서류 작업이나 하시다가 때 되면 가시면 됩니다. 그게 여태까지 여기 중대장님들 전통이었습니다. 30초 지났다. 권시우는 김 중사를 무시하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뭐? 4분 30초 남았다. 내 명령이 우스운가, 김 중사? 권시우의 눈빛이 그날 진흙탕에서 오 중사를 바라보던 눈빛으로 변했다. 김 중사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에이, 이 새끼들 뭐해? 당장 안 튀어나가고. 비전 중대 연병장. 5분이 지났지만 모인 병사들은 20명 남짓. 그나마도 복장은 제각각이었고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은 여군 중대장이라는 사실의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을 동시에 드러냈다. 권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에 섰다. 총원 몇 명이지? 예. 아. 서류상으로는 42명입니다. 김 중사가 대답했다. 지금 20명. 나머지 22명은 어디에 있나? 그게. 쟤는 아프다고 의무실 가 있고 쟤는 뭐 작업 나갔고. 솔직히 저도 다 모릅니다. 권시우는 김 중사를 바라보았다. 중대장이 부임했는데 병력 파악도 안 되는 부사관이라. 김 중사, 자네도 비전 중대원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부터 1시간 준다. 나머지 22명. 의무실에 있든 PX에 있든 하늘나라에 있든 전원 이 자리에 데리고 온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내가 직접 김 중사부터 군장 싸게 만들겠다. 실시. 김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여자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님을 직감했다. 1시간 뒤 42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에 서 있었다. 몇몇은 정말 의무실에서 깁스를 한 채 끌려왔고 몇몇은 PX에서 과자를 먹다 말고 달려온 차림이었다. 권시우는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절망, 분노, 체념, 무관심. 이 부대는 이미 죽어 있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다. 권시우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 달 뒤 군단 평가가 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한 병사가 삐딱하게 서서 코웃음을 쳤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 병사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동조하는 듯 웅성거렸다. 쓰레기? 권시우가 그 병사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뭔가? 일병 강무진. 강일병. 팔굽혀펴기 1분에 몇 개 하나? 모릅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좋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파일을 다 뒤져볼 거다. 너희들이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왜 이 부대에 오게 되었는지. 그녀는 전체를 향해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정상인으로 만들 생각 따위 없다. 나는 너희들을 군인으로 만들 거다. 그녀는 그날 밤 중대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42명의 인사 기록 카드, 징계 내역, 상담 기록. 그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강무진 일병. 그는 입대 전 전국 사격 대회 고등부 입상자였다. 그러나 선임의 가혹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하극상 딱지가 붙어 이곳으로 왔다. 또 다른 병사 박태수 상병.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천재였지만 부대 내 전산망을 해킹해 비리를 캐려다 발각되어 이곳에 왔다. 그들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황인준의 부패한 시스템에 저항했거나 혹은 쓸모없다고 버려진 자들이었다. 권시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황인준이 그녀에게 준 독이 아니었다. 이것은 황인준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될 수도 있었다. 김중사. 새벽녘 권시우가 사무실을 나왔다. 예, 대위님. 내일 아침부터 비전 중대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예, 사격이라뇨. 쟤들 총이나 쏠 줄 알겠. 그리고 박태수 상병은 당장 내 사무실로 부른다. 아주 중요한 작전을 맡겨야 하니까. 권시우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녀는 황인준의 진흙탕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진흙탕에서 자신만의 병사들을 이끌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권시우의 사무실은 비전 중대 막사에서도 가장 춥고 음습한 곳이었지만 그날 새벽만큼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박태수 상병은 자신의 앞에 놓인 낡은 군용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가락은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채 키보드 위에서 불규칙적으로 경련하고 있었다. 에이, 이걸 보시겠습니까?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권시우를 불렀다. 권시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42명의 인사 기록을 모두 독파한 참이었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형광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김만수 중사. 이자의 계좌입니다. 화면에는 평범한 급여 계좌가 아닌 차명으로 의심되는 여러 개의 통장 내역이 떠 있었다. 매달 일정 금액이 화천 시내의 여러 상점과 유흥주점 이름으로 위장된 곳에서 입금되고 있었다. 부대 보급품입니다. 박태수가 말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피복, 부식, 심지어 화장지까지. 규정된 양의 절반도 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김 중사가 중간에서 빼돌려 현금화한 겁니다. 권시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황인준 장군과 연결된 증거는 아직입니다. 이건 그냥 좀도둑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태수가 다른 창을 띄웠다. 이게 김 중사가 상납한 내역이라면 돈이 황인준에게 흘러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황인준에게서 김 중사 쪽으로 지급된 내역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보너스처럼. 권시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황인준은 김 중사 같은 좀도둑을 관리할 위인이 아니다. 김 중사는 방패막이거나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미끼일 뿐. 김 중사의 역할은 병사들의 보급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이 비전 중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황인주는 그 대가로 김중사의 작은 비리 정도는 눈 감아주고 있는 거겠지. 권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상병. 자네의 임무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김중사의 계좌가 아니라 칠성부대 전체의 물자 이동 내역을 파고들어. 특히 연료와 건설 자재 쪽으로. 예. 하지만 그건 사단 전체의 방화벽입니다. 제 권한으로는. 그래서 자네가 여기 있는 거다. 권시우가 박태수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힘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곳의 중대장으로 부임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부패한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칼로 부임한 거다. 그리고 박상병, 자네는 그 칼날의 독이다. 그날 아침 비전 중대 병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중대장이 된 권시우가 그들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것은 예상대로였지만 그녀가 지시한 것은 구보나 얼차려가 아니었다. 지금부터 각자의 진짜 보직을 부여한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다. 권시우는 강무진 일병을 호명했다. 강일병. 일병. 강무진. 강무진은 여전히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이었다. 자네는 오늘부터 비전 중대의 저격수다. 예. 사격장으로 간다. 자네가 고등부 시절 쓰던 것과 같은 모델로 준비해뒀다. 권시우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광택이 번쩍이는 저격용 소총을 가리켰다. 김만수 중사가 그걸 보고 기겁을 했지만 권시우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사격장. 권시우는 강무진에게 소총을 건넸다. 쏴라. 왜 못하지? 선임을 쏠까봐 두려운가? 저는 총을 잡을 자격이 없습니다. 강무진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가혹 행위를 신고한 그날 이후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총을 잡는 대신 화장실 청소만 해야 했다. 자격은 내가 부여한다. 저기 200m 표적을 봐라. 권시우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게 황인준의 면상이라고 생각해. 자네의 군 생활을, 자네의 명예를 짓밟은 바로 그 얼굴이다. 강무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은 표적지를 한참 벗어나 흙더미에 박혔다. 다시. 탕. 이번에도 빗나갔다. 강무진은 절망하며 총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만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니. 권시우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자네는 지금 표적을 맞히려는 게 아니다. 실수하려는 거다. 실수해야만. 아무도 자네에게 기대를 걸지 않을 테니까. 그게 자네가 이 지옥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었겠지. 틀렸나? 강무진은 대답이 없었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빗나가면 자네는 다시 화장실 청소나 하러 가면 된다. 그리고 나도 황인준에게 무릎 꿇으러 가야겠지. 권시우는 뒤로 물러섰다. 강무진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 분노, 체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저 독한 여군 지휘관.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서렸던 공포가 사라지고 차가운 집중력만이 남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탕! 맑은 파여름과 함께 정확히 200m 표적의 정중앙 10점 만점의 검은 원이 깔끔하게 뚫렸다. 권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 발 더 쏘겠습니다. 강무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탕! 바로 그 옆. 탕! 또 그 옆. 세 발의 총알이 마치 하나의 구멍처럼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며 표적지에 박혔다.
강무진은 총을 내려놓고 권시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체념이 없었다. 신고합니다. 일병 강무진. 저격수 임무 준비 완료. 권시우는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임무를 부여했다. 차량 정비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선임의 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병사에게는 사단 내 모든 고장난 군용 트럭의 수리를 맡겼다. 폭발물 처리 자격증을 가졌지만 대인 기피증이 있던 병사에게는 훈련용 폭파 코스를 설계하게 했다. 비전 중대는 더 이상 쓰레기 집합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권시우라는 지휘관 아래 황인준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만수 중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그는 황급히 사무실로 달려가 황인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그 계집애가. 호들갑 떨지 마라, 김중사. 수화기 넘어 황인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저 장난감을 몇 개 쥐어준 것뿐이다. 어린애들이 총 좀 쏜다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나? 곧 군단 평가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될 거다. 자네의 임무만 충실히 하면 돼. 제 임무라 하시면 그 저격수라는 놈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정비병이라는 놈은 부품이 부족하게 만들고. 알겠나? 칼날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녹슬게 만들면 그만이야. 예, 알겠습니다. 단결. 김중사는 전화를 끊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듯 의기양양하게 사무실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다. 자신의 책상 밑 권시우가 미리 설치해둔 작은 녹음 장치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는 것을. 비전 중대의 변화는 기적처럼 보였다. 불과 2주 만에 막사 주변의 잡초는 모두 제거되었고 삐걱거리던 막사 문에는 기름칠이 되어 소리 없이 열렸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 기적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강무진 일병이 사격 훈련을 위해 총기를 지급받으려 했을 때 총기함 열쇠가 사라졌다. 어렵게 열쇠를 찾아 총기를 꺼냈을 때는 약속된 훈련 시간이 모두 지나가 버렸다. 차량 정비를 맡은 오정필 상병은 절망에 빠졌다. 그가 밤새 수리해 놓은 트럭의 엔진 오일 캡이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열려 있었고 연료 탱크에는 흙먼지가 가득했다. 그가 요청한 새 부품들은 재고 부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었다. 이게 다 김중사 짓입니다. 오 상병이 분통을 터뜨렸다. 제가 어젯밤 똑똑히 봤습니다. 김중사가 정비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을.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우린 안 돼. 권 대위님도. 결국엔 저 뱀 같은 김중사한테 당하는 거야. 체념의 기운이 다시 중대를 감쌌다. 권시우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만수 중사를 호출했다. 중대장님 무슨 일로? 김중사는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방해 공작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총기함 열쇠는 찾았나? 권시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아, 그거요. 제가 어제 회식하느라 깜빡하고 주머니에. 허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턴 잘 챙기겠습니다. 트럭 부품은? 그것도 알아봤는데 사단 전체에 재고가 없다지 뭡니까? 요즘 훈련이 많아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권시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중사. 자네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권시우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자네는 자네의 임무만 충실히 하면 돼. 김만수 중사의 사무실에서 들려오던 황인준의 목소리였다. 그 저격수라는 놈 총기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정비병이라는 놈은 부품이 부족하게 만들고. 김만수 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비틀거렸다. 에이, 이게 어떻게? 황인준 장군에게 충성하는 건 좋은데 방법이 너무 유치하지 않나? 권시우가 녹음기를 껐다. 자네가 훔친 보급품 내역, 자네 차명 계좌, 그리고 이 녹음 파일. 지금 당장 감찰실에 넘기면 자네 군 생활은 오늘부로 끝이다. 알겠나? 김중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살려주십시오, 대위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어나라. 권시우의 목소리에 김중사는 기계적으로 일어섰다. 자네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증거와 함께 감찰실로 끌려가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내 사람이 되든가. 김중사는 권시우의 의도를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황인준 장군은 자네를 소모품으로 쓰고 버릴 거다. 하지만 나는 자네가 필요하다. 자네의 그 능글맞은 연기력, 그리고 황인준의 신임. 그게 내게는 아주 유용하거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다. 지금까지처럼 황인준의 충실한 게 역할을 계속해라. 예. 황인준에게는 내가 아직도 자네의 방해 공작에 막혀 쩔쩔매고 있다고 보고해. 비전 중대는 여전히 오합지졸이라고. 그리고 그가 부족하게 만들라고 했던 모든 물자들. 권시우가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까지 2배로 완벽하게 내 창고로 가져다 놔라. 자네의 충성심을 증명해봐. 그날 밤 비전 중대 창고는 칠성부대 내 그 어느 곳보다 풍족해졌다. 김만수 중사는 황인준의 눈을 속이기 위해 다른 부대의 보급품까지 훔쳐 권시우에게 가져다 바쳤다. 그는 이제 이중 스파이가 되었다. 며칠 뒤 군단 평가의 첫 번째 관문인 전술 평가가 시작되었다. 각 중대는 무작위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황인준은 비전 중대에게 가장 치욕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비전 중대는 본부 식당의 배식 지원 임무를 맡는다. 전투 훈련이 아니라 식당의 밥을 푸는 임무. 그것은 비전 중대를 전 장병 앞에서 식모로 만들어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 병사들은 분노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뭘로 보고. 차라리 훈련을 시키지. 이게 뭐냐고. 권시우는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다. 좋다. 배식 지원.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녀는 병사들을 모았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칠성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게 될 거다. 예. 황인준이 가장 아끼는 지휘관들은 어떤 반찬을 선호하나? 황인준의 작전 참모는 식사 시간에 주로 누구와 대화하나? 식당은 이 부대의 모든 권력이 모이는 심장이다. 권시우는 병사들에게 배식 임무와 함께 관찰 임무를 부여했다. 그리고 박태수 상병 박태수. 자네는 오늘 주방의 전기 시설을 점검한다. 예. 전기. 말입니까? 그래. 주방은 전기를 많이 쓰지. 특히 황인준 장군 전용 냉장고라든가. 권시우는 박태수에게 아주 작은 USB 장치를 건넸다. 그의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그의 식탐에도 비리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 꼼꼼하게 점검해라. 그날 저녁 비전 중대 병사들은 배식을 하며 황인준의 측근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동냥했다. 이번 주말에 손님들 오신다는데 준비는 잘 돼가나?
풍산 개발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날짜는 그대로 간다고. 한편 박태수는 황인준 전용 냉장고의 전원 점검을 핑계로 주방 한쪽에 연결된 보안 네트워크에 잠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권시우가 준 장치를 이용해 식당에 설치된 내부 CCTV의 로그 파일에 백도어를 심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권시우의 사무실. 풍산개발. 권시우는 병사들이 수집해온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화천에 있는 유령 회사 이름입니다. 박태수가 말했다. 그가 해킹한 김만수 중사의 차명 계좌에서도 그 이름이 발견되었었다. 그들이 말한 손님은 누구고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권시우는 박태수가 확보한 CCTV 영상 파일을 열었다. 영상은 황인준의 집무실과 연결된 비밀 통로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낯선 민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상병. 자네가 파고들었던 사단 연료 내역과 이 풍산 개발의 연관성을 찾아봐. 당장. 권시우는 직감했다. 군단 평가. 배식 지원. 이 모든 것은 황인준의 더 큰 비리를 감추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무대는 바로 이번 주말에 열릴 군단 평가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에 있던 녹슨 칼날은 이제 황인준의 목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풍산 개발. 박태수 상병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권시우가 확보해준 김만수 중사의 이중 장부 그리고 식당에서 확보한 CCTV 로그는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황인준의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찾았습니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화천군 상서면에 폐기된 군용지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곳입니다. 그는 위성지도 위에 붉은색 원을 그렸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곳으로 지난 수개월간 막대한 양의 군용 유류와 건축 자재가 반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서류상의 명목은 군단 평가 대비 장애물 설치 및 진지 보수입니다. 권시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군단 평가는 이번 주말이다. 그런데 수개월 전부터 자재가 들어갔다고. 네. 그리고 그 자재를 납품한 업체가 바로 풍산개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풍산개발이 군에 자재를 납품하고 군은 그 자재를 이용해 진지를 보수하는 완벽한 합법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시우가 말을 이었다. 실제로는 군용 유류와 군 인력을 빼돌려 그 환경 정화 구역에서 풍산 개발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군. 정확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개인 사업의 정체입니다. 박태수가 모니터를 돌렸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문서 하나가 떠 있었다. 이곳 지하에 불법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간에서 처리하기 까다로운 지정 폐기물들입니다. 풍산개발은 겉으로는 건설 회사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폐기물을 싼 값에 받아 군용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권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조국의 땅을, 그것도 최전방의 땅을 독극물로 오염시키고 있었다. 황인준은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겼겠지. 이번 주말에 온다는 손님들은 그 폐기물 사업의 고객들일 테고 군단 평가가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박태수가 말했다. 모든 부대의 이목이 훈련에 집중된 사이 황인준은 그 손님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견학시키고 대규모 병력 이동을 틈타 폐기물을 실은 트럭들을 부대 안으로 들여오려 했던 겁니다. 권시우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황인준이 자신을 비전 중대로 보낸 이유. 육체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불가능한 임무를 주어 자신의 손발을 묶어두려 했던 것이다.
자신이 이 쓰레기들과 씨름하는 동안 자신은 진짜 쓰레기들로 돈을 벌고 있었다. 박상병. 그 불법 매립지의 정확한 좌표와 이번 주말 그들의 행사 시간을 알아내. 단 5분의 오차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 군단 평가. 권시우가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황인주는 우리에게 최악의 무대를 선물했지만 역으로 우리는 최고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 군단 평가 마지막 날. 칠성부대 연병장에는 군단장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모두 모였다. 평가의 꽃이라 불리는 사단 통합 화력 시범이 예정되어 있었다. 황인준 준장은 군단장의 옆에서 평소보다 더 위험 있는 표정으로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어젯밤 김만수 중사는 권시우와 비전 중대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하다는 만족스러운 보고를 올렸다. 비전 중대는 뭐 하고 있나? 군단장이 문득 물었다. 아, 그 중대는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화력 시범에서는 제외하고 후방에서 보급 지원 임무를 맡겼습니다. 황인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원래대로라면 K-9 자주포의 화력 시범 영상이 나와야 할 그 스크린에 갑자기 지지직 하는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저게 뭔가. 기술팀, 당장 화면 복구해. 황인준이 고함을 쳤다. 하지만 화면은 복구되지 않았다. 대신 칠성부대 마크가 찍힌 비밀 CCTV 화면이 나타났다. 에이, 이건. 화면 속에는 황인준의 집무실과 연결된 비밀 통로가 나타났고 낯선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돈 가방을 들고 그곳을 드나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다. 황인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장 꺼. 저거 꺼. 그러나 화면은 바뀌지 않았다. 다음 화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화천군 상서면의 환경 정화 구역을 비추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다. 이곳은 군단장이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영상 속에는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트럭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드럼통들이 풍산개발이라는 로고가 박힌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에 의해 지하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현장 한가운데 손님들을 인솔하며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황인준의 모습이 다른 카메라 앵글로 선명하게 잡혔다. 그것은 며칠 전 손님들을 미리 맞이했을 때의 녹화 영상이었다. 연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황인준에게 향했다. 저건 조작입니다. 저 계집애가. 권시우가. 황인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조작이라고?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시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박태수 상병의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칠성부대 사단장 황인준 준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 및 군용 유류 횡령에 대한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에는 김만수 중사의 차명 계좌 내역, 황인준과 풍산개발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의 유류 횡령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타났다. 그것은 완벽한 작품이었다. 황인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연병장 한쪽 구석에서 후방 보급 지원 임무를 맡고 있던 비전 중대 병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밥을 푸던 식모의 모습이 아니었다. 강무진 일병은 저격용 소총을 메고 있었고 오정필 상병은 완벽하게 수리된 군용 트럭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가장 깨끗한 전투복을 차려입은 권시우 대위가 군단장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서서 황인준이 아닌 군단장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단결. 비전 중대장 권시우 대위. 군단 평가. 특수 임무 완료.
이에 신고합니다. 황인준의 몰락은 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길 원했던 무대 위에서 그가 가장 경멸했던 쓰레기들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군단 통합 화력 시범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연병장 중앙 스크린에 떠오른 황인준의 비리 증거들은 K-9 자주포의 포성보다 더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칠성부대 전체를 강타했다. 군단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장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황인준의 절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연병장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사경찰 대헌병이었다. 황인준 준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철의 사단을 호령하던 장군의 어깨는 그 무게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은 연병장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권시우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 여자. 모든 것을 망가뜨린 저 계집애. 그의 눈에 분노와 경멸이 아닌 생경한 공포가 어렸다. 권시우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연단을 내려와 자신에게 천천히 걸어오는 군단장에게 향해 있었다. 군단장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칠성부대라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이토록 거대한 부패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그것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폭로한 이 젊은 장교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권시우 대위. 군단장이 그녀의 앞에 섰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권시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인으로서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저항하고 국가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임무. 군단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건 쿠데타나 마찬가지야. 자네는 이 부대의 심장을 멈췄어. 죽은 심장이었습니다. 권시우가 정면으로 그를 응시했다. 썩어 문드러진 심장을 도려내고 새로운 피가 돌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방식이 군단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군단장은 한참 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인준의 비리는 오늘부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권 대위. 기꺼이 받겠습니다. 비전중대. 아니, 자네가 이끈 저 병사들은 뭔가. 군단장의 시선이 연병장 한쪽의 도열한 비전중대원들에게 향했다. 그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최정예 부대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다. 제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황인준이 군사경찰의 손에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화려한 화력 시범은 그렇게 불발탄으로 끝났다. 그날 밤 비전 중대 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대위님. 강무진 일병이 권시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무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장군을 끌어내렸다. 이것은 영웅적인 행위였지만 동시에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거역한 일이었다. 권시우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운가? 솔직히 무섭습니다. 황인준은 사라졌지만 저희는 여전히 비전중대 아닙니까? 아무도 저희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들은 내부 고발자였고 관심 병사였다. 권시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책상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강무진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가? 자네의 새로운 이력서다. 예. 강무진이 받아든 서류는 그의 인사 기록 카드였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무진 일병. 특기 저격. 선임의 가혹 행위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신고했으나 부당한 처우로 비전 중대에 전입함. 이후 사단 내 비리 척결의 결정적 공헌. 특등 사수로서의 자질이 아닌 불의에 저항하는 군인 정신을 높이 사. 육군 본부 특수전 사령부 전출을 상신함. 강무진의 손이 떨렸다. 대위님, 이게 강일병. 자네는 쓰레기가 아니다. 자네는 707이 탐낼 만한 인재였어. 내가 오늘 군단장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이다. 권시우는 다른 서류들도 꺼내 보였다. 박태수 상병. 군 전산망 해킹. 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취약점 발굴. 국군 사이버 사령부로 전속을 요청했다. 오정필 상병. 고장난 트럭 수리가 아니라 야전 정비 능력 최우수. 육군 군수사령부 기술병으로 추천했다. 그녀는 42명 전원의 서류를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새로 작성했던 것이다. 그들의 결함을 능력으로 바꾸어 놓았다. 너희들은 더 이상 비전 중대에 있을 이유가 없다. 너희들은 각자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무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장 완벽한 자세로 권시우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나가봐라. 내일은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다. 강무진이 사무실을 나갔다. 권시우는 의자에 깊게 몸을 묻었다. 그녀 역시 지쳐 있었다. 황인준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 상처 입은 병사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훨씬 더 힘겨운 싸움이었다. 한편 칠성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국군 교도소. 황인준은 모든 계급장이 제거된 수의를 입고 차가운 감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고 그가 손님으로 모시던 민간인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권시우. 그는 권시우가 처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을 떠올렸다. 발톱을 깎아주던 여하사를 바라보던 그녀의 그 경멸 어린 눈빛. 감히. 내가 감히 나를. 그는 분노로 벽을 내리쳤다. 내가 너 하나 때문에. 그는 자신이 왜 그녀에게 그토록 집착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가 여자여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부하여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나 혹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진짜 군인의 눈빛. 그것은 질투였다. 자신의 부패한 권력보다 더 강한 꺾이지 않는 신념에 대한 늙은 군인의 추악한 질투였다. 으아. 황인준의 절규가 차가운 감방의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몰락한 장군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황인준의 몰락은 칠성부대만의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다. 풍산 개발 게이트는 군 전체의 방산 비리, 그리고 전방부대의 군납 비리까지 연결된 거대한 사슬의 일부였다. 권시우가 던진 돌 하나는 썩어있던 연못 전체를 뒤흔들었다. 육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칠성부대는 강도 높은 감찰을 받았다. 부대 전체가 죄인처럼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권시우 대위가 있었다. 그녀는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조직의 배신자였다. 그녀를 대하는 동료 장교들의 시선은 복잡했다.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권 대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오랜만에 만난 박중령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역시 황인준의 비리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암세포는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 암세포 때문에 부대 전체가 방사선 치료를 받게 생겼네. 자네가 쏜 총에 자네도 맞을 수 있어. 권 대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각오와 달리 군 상층부는 그녀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녀의 폭로는 너무나 정당했고 증거는 완벽했다. 그녀를 처벌하는 순간 군은 내부 고발자를 탄압한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이 뻔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부하들을 문제 삼았다. 비전 중대원들의 전출? 불가능합니다. 인사참모가 그녀의 상신 서류를 밀어냈다. 권 대위. 이들은 서류상으로 문제 병사들이요. 그들이 사단장의 비리를 캐는데 일조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는 없어. 강무진 일병은 여전히 하극상 병사고 박태수 상병은 군 전산망 해킹범이요. 그들은 피해자였습니다. 권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의 능력을 썩히고 그들에게 낙인을 찍은 것은 황인준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증명? 어떻게 말이오? 군단 평가를 망친 저들 앞에서 말이오? 그렇다면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권시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 주 주말, 칠성부대 사격장에서 작은 시범이 열렸다. 군단장과 육군본부 감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무진 일병이 사격대에 섰다. 500m. 이동 표적이다. 감찰관이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제시했다. 강무진은 권시우를 바라보았다. 권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배운 대로 해라. 강무진은 숨을 멈췄다. 탕! 총성은 하나였지만 500m 밖의 이동 표적은 정확히 중앙을 관통했다. 감찰관들의 눈이 커졌다. 다음은 박태수 상병이었다. 그는 군단장의 지휘 통제실로 안내되었다. 최근 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으로 전방 지휘망이 마비될 뻔한 적이 있네. 자네가 이 방화벽을 뚫고 역으로 그 IP를 추적할 수 있겠나? 그것은 시험이자 함정이었다. 박태수는 키보드 앞에 앉았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다. 1시간이 흘렀다. 2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박태수가 손을 멈췄다. 보고 드립니다. 방화벽 내 황인준 전 사단장이 심어둔 백도어를 발견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근원지로 추정되는 IP 3개를 확보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미 추적 중이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보안을 해냈다. 비전 중대의 쓰레기들은 권시우라는 지휘관을 만나 비로소 자신들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날 이후 비전 중대원들의 전출 상신 서류는 일사천리로 결제되었다. 강무진은 특수전 사령부로, 박태수는 사이버 사령부로. 42명의 병사들은 모두 자신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부대로 흩어졌다. 비전 중대 막사는 텅 비게 되었다. 권시우는 텅 빈 막사 자신의 사무실을 정리했다. 그녀 역시 칠성부대를 떠나야 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이곳에 그녀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전출 명령지는 강원도 인제 혹한의 격오지 부대 교육장교.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짐을 싸던 그녀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국군 교도소. 수감번호 771 전 준장 황인준이었다. 권시우는 망설였지만 그의 면회를 받아들였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황인준은 열흘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한때 육중했던 어깨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왔군. 황인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말라 있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권시우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인주는 한참 동안 권시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다. 오직 깊은 패배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궁금했네. 무엇이 말입니까? 자네는 왜 그렇게까지 했나? 내가 자네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했을 때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주물렀으면, 아니, 내 발톱을 깎아주던 그 여 하사처럼 그냥 순응했으면 자네는 지금쯤 편한 보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을 텐데.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었다. 왜 그깟 자존심 때문에 이 모든 걸 걸었나? 권시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가? 그것은 군복의 문제였습니다. 권시우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군복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습니다. 황인준 전 장군님, 당신은 그 군복에 당신의 사적인 욕망과 오물을 묻혔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것은 제 자존심이 아니라 이 군복을 입은 모든 군인의 명예였습니다. 명예? 황인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깟 명예가 밥을 먹여주나? 그 명예 때문에 자네는 결국 격오지로 좌천당하지 않았나? 그게 자네가 얻은 결과야. 결과가 두려웠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에게는 제가 지켜야 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신이 지켜야 할 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임무를 배신했고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용건이 그것뿐이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황인주는 떠나려는 권시우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자네 말이 맞았어. 권시우가 걸음을 멈췄다. 나는 자네가 처음부터 싫었네. 아니, 두려웠지. 황인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자네의 그 눈빛, 내가 잃어버린, 아니, 처음부터 가지지도 못했던 그 눈빛. 나는 자네가 부러웠던 거야. 707 출신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진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숴버리고 싶었네. 그것은 황인준이 평생 처음으로 내뱉는 진심 어린 고백이자 반성이었다. 미안. 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네. 용서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게. 그는 유리벽을 향해 이마를 기댔다. 자네가 이겼네. 권대위. 권시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교도소의 두꺼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원도 인제. 권시우는 짐을 풀었다. 칠성부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교육부대였다. 그녀의 보직은 교육장교. 실전 지휘관이 아닌 행정 업무가 주인 한직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부패를 고발한 독거미는 그렇게 잊히는 듯 했다. 그녀가 인재에 부임한 지 3달이 지났을 무렵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육군 본부에서 그것도 참모총장 직속의 지시가 내려왔다. 권시우 대위. 즉시 육군 본부로 복귀할 것. 육군 본부 참모총장실. 권시우는 그 거대한 문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지휘관을 독대하는 순간이었다. 단결. 육군 대위 권시우. 신고합니다. 안께 권 대위. 참모총장은 서류 더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이는 없었다. 인재 생활은 좀 어떤가? 어느 곳이든 군인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여전하군. 그 꼿꼿함.
참모총장이 웃으며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그것은 추천서였다. 그리고 그 추천서의 맨 밑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은 황인준이었다. 권시우의 눈이 흔들렸다. 황인준이 자신의 최종 재판 진술에서 마지막으로 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더군.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유일하고 진실된 보고서라면서 말이야. 참모총장이 추천서의 한 구절을 읽어내려갔다. 본인은 지난 수년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와 군에 막대한 해를 끼쳤습니다. 본인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나 죽기 전 단 하나의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육군 대위 권시우. 그녀는 본인의 부패한 명령에 불복종한 유일한 장교이며 본인의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만나본 그 어떤 남군보다 그 어떤 장군보다 뛰어난 지휘관이자 진정한 군인입니다. 그녀는 적의 총알이 아닌 아군의 비겁함에 맞서 싸웠습니다. 본인은 권시우 대위를 소령 진급 최우선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이것은 한때 장군이었던 자의 마지막 명령이자 죄인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진심 어린 상신입니다. 권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황인주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속죄를 했던 것이다. 권 대위.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인준의 추천서 따위가 없었어도 군은 자네를 잊지 않았네. 자네의 좌천은 자네를 시기하는 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을 뿐. 자네가 도려낸 암세포가 너무 컸기에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했네. 참모총장은 새 계급장이 놓인 작은 상자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군은 자네 같은 인재를 격오지에 썩힐 만큼 어리석지 않아. 그는 권시우의 어깨에서 대위 계급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무궁화 위에 굳건한 태극이 자리 잡은 영관 장교의 상징이었다. 축하하네, 권소령. 권시우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새로운 무게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황인준의 반성 위에 그리고 비전 중대원들의 상처 위에 피어난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계급장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려 하네. 참모총장이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풍산 개발 게이트로 인해 군 전체의 감찰 및 정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네. 깨끗한 피가 필요해. 가장 날카롭고 꺾이지 않는 칼이.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감사과. 신설되는 조직이네. 자네가 초대 과장을 맡아주게. 자네가 칠성부대에서 했던 그 일을 이제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상대로 하게 될 걸세.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가장 위험한 임무였다. 권시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칠성부대의 진흙탕, 오태범 중사의 주먹, 그리고 비전 중대원들의 절망 어린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녀는 참모총장을 향해 소령으로서의 첫 경례를 붙였다. 단결. 그녀가 집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은 아니었지만 더 멋진 제복과 사복을 입은 강무진, 박태수 그리고 비전 중대의 옛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어엿한 특전사 요원과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 되어 그녀의 진급을 축하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대위님, 아니, 소령님, 축하드립니다. 단결. 권시우는 그들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지킨 것은 군복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미래였다는 것을. 황인준이 남긴 교훈과 감동은 꺾였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승리한 상처 입은 영광 그 자체였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